자, 이제 제5장의 공무원 기출문제 사회복지 조사론 지문들입니다. 자, 1번에 탐색적 조사는 좀 더 정확한 조사로 인해서 연구 문제를 형성하거나 가설을 개발하려고 할 때 하는 조사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맞는 거죠. 탐색적 조사, 그다음에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가 있죠. 자, 그다음 2번. 한식의 여러 연령 집단을 조사하는 것은 여기 이제 한식이라고 했잖아요. 한식에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은 횡단 조사죠. 동료 집단 코호트가 아니라 동년배 조사 또는 동료 집단 조사 또는 이제 코호트 조사라고 하는데 한식이라고 했으니까 일시점에 이제 조사하는 것은 횡단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요. 자,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 조사는 대표적인 횡단 연구이다. 그죠?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년마다 조사하면, 이게 그 종단조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이제 그게 함정이에요. 인구 센서스는 5년마다 조사하기는 하는데, 근데, 종단조사는 아니고, 반복조사만 한다고 해서 종단조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동일 주제를 가지고 반복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주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조사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단연구, 횡단연구라고 했으니까 종단연구라고 하면 틀리는 건데, 횡단연구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생태학적 오류는 측정 환경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수집된 자료값의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자, 측정 환경이 불안정해가지고 수집된 자료값이 일관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가 아니라 비체계적 오류입니다. 측정의 오류 중에 이제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체계적 오류, 즉 무작위 오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기는 이제 무작위 오류 또는 비체계적 오류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이것도 지금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자, 5번. 등간척도는 등간척도는 비수량적 상호 배타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상호 배타성과 포괄성은요, 명목 측정, 즉 명목적 척도, 그 다음에 서열적 척도, 그 다음에 등간, 비율 척도 모두가 상호 배타적이고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호 배타성, 그 다음에 포괄성. 이 척도를 만들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등간 척도는 당연히 상호 배타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척도를 만들 때 이걸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상호 배타성과 그다음에 포괄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요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자, 수량적이다, 비수량적이다 또는 계량적이다, 비계량적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자,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논점으로 1급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논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명목과 서열과 등간과 비율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명목하고 서열은 비계량적이에요. 즉 비수량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등간과 그다음에 비율 척도는 이건 수량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라고 해서 틀렸어요. 알겠죠?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측정 수준과 그에 대한 예시에서 등간 척도 나와 있는데 등간 척도는 절대 영점이 없죠. 그죠? 등간격은 있지만 절대 영점이 있는 것은 비율 척도이죠. 자, 여기서 이제 토익 점수, 즉 시험 점수, 시험 성적이라고 하면 걔는 등간이라고 했죠. 얘는 이제 임의 영점이라고 했죠. 절대 영점이 아니라. 즉 시험 점수 빵점 맞았다고 해서 만약에 토익 시험은 이제 영어니까요. 만약에 빵점 맞았을 때 그에 관한 지식이 아예 없어버리면 그건 이제 절대 영점이 되는 건데 토익 점수가 빵점이어도 영어에 대한 지식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영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성적 등간 척도에 해당되고요. 당연히 온도, 지능 지수, 온도 지수 이런 것들은 다 등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비율 측정, 사칙연산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사칙연산이 가능하죠.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거죠. 즉 감, 승, 재. 그죠? 가감승재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등간 척도, 등간 측정일 때는
걔는 이제 가감만 가능하죠. 승제는 불가능하죠. 즉 더하기 빼기만 가능하고 걔는 곱하기 나누기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비율 측정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해서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 지금 아까 요것 이거 공무원 시험에서만 나왔던 논점이고 요것도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만 나왔던 논점이거든요. 자, 요게 동질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상호 관찰자 기법이다. 이 상호 관찰자 기법이 뭐냐면 조사자 간의 신뢰도입니다. 우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5가지 있죠? 먼저 조사자 간의 신뢰도, 그 다음에 검사 재검사법, 검사 재검사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양식법하고 반분법, 그죠? 반분법의 연장 크롬바 알파, 즉 내적 일관성 분석법이라고 했던 거, 그죠? 자, 우리 뼈대를 먼저 잡아야 돼요, 항상 뼈대를. 자, 근데 여기서 상호 관찰자 기법은 얘는 조사자 간의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질성의 원리에 입각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반분법이에요. 반분법은 둘로 나눠야 돼요. 반분하는 거죠, 반분. 그죠? 근데 이 반분했을 때 그 반분한 게 똑같이 반분이 돼줘야 하거든요. 반분했을 때. 즉, 반분한 이 설문지를 반분하게 되면 그 두 개로 나눠진 설문지가 똑같아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질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은 반분법입니다. 상호 관찰자 기법이 아니라. 아셨죠? 이거 지금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최근의 논점이에요. 1급에도 나오지 않았던 논점인데 이 동질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은 반분법입니다. 아셨죠? 상호 관찰자 기법이 아니라. 자, 그다음에 9번. 내적 일관성 방법은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쓰이고 있다. 그죠? 크롬바 알파를 얘기해요. 요거 지금 내적 일관성 분석법이 바로 이제 크롬바 알파를 얘기하는 크롬바 알파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요인 분석은요. 요인 분석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도 어디에 있어요? 딱 이렇게 이제 우리가 뼈대를 딱딱딱 잡았을 때 내용 타당도, 그다음에 기존 타당도, 그다음 구성 타당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구성 타당도 안에 있죠. 그죠? 구성 타당도 안에 이해 타당도와 수렴 판별 타당도와 그다음에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인 분석은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틀린 것이죠. 자, 그다음에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도 항상 높다.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죠? 그죠?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무조건 높은 건 아니야. 항상 높다. 그죠? 신뢰도가 높을 때 타당도가 높을 수는 있죠. 그죠? 신뢰도가 낮을 때 타당도가 높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신뢰도가 높다고 무조건 타당도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표본 추출인데요. 표본 추출의 목적은 표본의 특성을 추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본의 값을 가지고 모집단의 값인 모수치를 추론하려고 하는 거죠. 추정하려고 하는 거죠. 즉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겁니다. 표본의 특성을 추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는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일치한다고 해서 틀렸죠.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장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장애인 직장 상사와 그 상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때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가 일치하지 않지만 실제 분석하려고 하는 단위가 분석 단위죠. 관찰 단위는 자료 수집 단위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알기 위해서 그 장애인의 직장 상사와의 면담을 했다는 것은 직장 상사가 관찰 단위예요. 자료 수집 단위. 실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장애인 근로자인데, 근데 그때는 일치하지 않죠. 근데 관찰 단위, 분석 단위가. 근데 만약에 장애인 근로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알아본다면 그때는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항상 일치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14번.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는 비표본 오차보다 크다. 자, 우리가 전수조사하면 표본 오차가 발생된다고 했습니까? 발생되지 않죠. 그죠? 전수조사에서는 전수조사해가지고 얻어진 그 값이 그 분석해서 나오는 통계치 자체가 모수치이기 때문에, 즉, 전수조사, 즉, 모집단의 값인 모수치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모수치와 통계치 간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수조사에서는 표본오차라는 게 없죠? 표본오차 없어요. 그 표본조사에서 표본오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비표본오차는 존재하죠. 그죠? 전수조사에서. 근데 이제 전수조사의 표본오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표본오차가 비표본오차가 크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단순 무작위 표집에 비해서 층화 표집은 표집 오류, 즉 표집 오차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자, 우리가 이제 단순 무작위 표집하고 층화 표집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이 층화 표집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그러니까 동질적인 층으로 나누죠. 제가 그 예를 들어서 강의에서 설명했을 때 이 1000명을 조사할 때 그냥 1000명에서 100명을 뽑지 않고 1000명에 기독교인, 천주교인, 그 다음에 불교인 있으면 기독교인 따로, 천주교인 따로, 그 다음에 불교인 따로 모아놓고 각각에서 표집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층화 표집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그 동질적인 집단에서의 표집 오차가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표집 오차보다 작다라고 하는 확률 분포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층화 표집, 그 다음에 할당 표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층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놓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끼리,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인들끼리, 불교인들은 불교인끼리 모아놓고 거기서 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집 오차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층화 표집은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 더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추출할 가능성이 있게 되죠. 즉 표집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맞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계통적 표집은 이 계층 표집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계통적 표집, 계층 표집은 층화 표집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체계적 표집이라고 했죠. 그죠? 이거 체계적 표집을 얘기해요. 체계적 표집은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 시간이 많이 든다가 아니라 적게 드는 겁니다. 이 확률 표집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은 단순 무작위 표집이에요. 나머지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든다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임의 표집은 모집단을 잘 모르거나 모집단이 눈에 띄지 않을 때 활용하는 표집 방법이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을 표집하는 방법은 눈덩이 표집이죠. 그죠? 임의 표집이 아니라 눈덩이 표집이죠.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우편조사는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 우편조사는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 없죠. 그죠? 왜? 응답자가 응답할 때 조사자가 옆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편조사의 경우에는 어려운 질문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이제 설명을 요하는 어려운 질문에다 내용에다 포함시킬 수가 없죠.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융통성이 있다. 틀렸습니다. 자, 대면 면접 방법. 이 대면 면접인 면접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면접법은 심층 탐구, 즉 프로빙이죠. 프로빙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면접법에서도 구조화된 면접이 아니라, 즉 표준화된 면접이 아니라 비구조화된 면접. 그죠? 비표준화된 면접이 프로빙이 가능하죠. 그죠? 정확하게는 이제. 근데 어떻든 뭐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면접법은이라고 하면 프로빙이 가능하죠. 그죠? 자, 다음 관찰 방법은 조사 대상자의 비언어적 행동 자료를 추출하는 데 유리하다. 그죠? 비언어적 행동의 자료집이 가능한 거 관찰이죠. 관찰은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그 행동을, 자연스러운 행동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언어적 행동. 근데 물론 이제 면접도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자료집은 가능하죠. 면접도, 그죠? 근데 이제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자료집은 일단 관찰법. 면접도 일단 이제 그 관찰하면서 면접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관찰법이 이제 비언어적 행동 자료를 즉각적으로 포착하는 거, 이게 이제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21번. 사전조사에서 매우 높은 값이나 낮은 값을 응답한 경우. 자, 매우 높은 값, 매우 낮은 값. 사후조사에서 통계적 위기가 일어나서 내적 타당도 이점이 나타난다. 그죠? 매우 높은 값을 취하거나 매우 낮은 값.
이게 바로 통계적 회귀죠?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조사 반응성이 높을수록 외적 타당도가 높다. 그렇지 않죠. 조사 반응성이 나타난 연구 결과는 밖으로 일반화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조사 반응성이 나타난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비타민 주면서 이게 두통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고 나니까 머리가 개운하다 하면서 이 두통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믿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다라고 하면 높을수록 외적 타당도는 낮죠. 그죠? 이건 좀 틀렸고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똑같은 건데 23번.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플라시보 효과. 이 플라시보 효과가 조사 반응성의 일종이에요. 예, 일종. 플라시보 효과, 가짜약 효과. 그죠? 가양 효과. 아까 지금 제가 비타민 얘기한 거. 이걸 통제하죠. 그러니까 조사 반응성을 통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맞는 거고. 같은 문장이니까 이 조사 반응성은 외적 타당도를 저해시키는 겁니다. 높이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다음에 24번. 24번 실험 디자인은 자, 이렇게 실험 디자인 이렇게 나오면 이거 순수 실험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실험 설계는 즉 순수 실험 설계는 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럼 이제 순수 실험 설계는 인과관계 검증에 유리한 높은 내적 타당성을 갖습니다. 왜? 순수 실험 설계는 실험실 연구죠. 실험실 안에다가 가두고 있기 때문에 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X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거 실험실 내적 타당도가 있다는 것은 X와 Y에서 Y의 변화가 순전히 X 때문에 변한 것이다. 즉 X 이외에 제3의 변수, 다른 변수에 의해서 Y가 변한 게 아니다. 그죠? Y의 변화가 순전히 X 때문에 그렇다라고 확신하는 정도가 바로 내적 타당도거든요. 근데 실험실 연구는 여기를 완전히 막아버렸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를 아주 두꺼운 벽을 쳐가지고 이 안에 아무것도 영향을 못 미치게 진공 상태 만들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Y가 변하는 것은 X 위에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험실 연구인 순수 실험 설계, 실험 설계는 결국은 인과관계 검증에 높은 내적 타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이 시행됩니까? 아니죠. 무작위 할당이 없죠. 유사 실험 설계는 시행된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시행된다 해가지고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26번 단일 사례 디자인은 즉 단일 사례 설계는 개입 효과성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죠? 제공이 어렵다. 틀렸죠? 왜냐면 이제 기초선 단계 있고 개입 국면에서 개입하면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바로바로 측정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욕설하는 아이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욕설하는 아이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욕설을 몇 번이나 하는지 바로바로 또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이 즉각적인 피드백이 용이합니다. 어렵다가 아니라 틀렸고요. 자, 단일 사례 조사 결과 분석 방법 중에서 경향성 접근이 있는데 그리고 통계학적 방법 그다음에 통계학적 방법 안에 그러니까 시각적 분석, 그다음에 통계학적 분석, 그다음에 임상적 분석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고 통계학적 분석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평균 비교하고 이 경향성 접근하고 이 경향성 접근은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사용하는 거죠. 안정적인 게 아니라 불안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질적 연구는 과학적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합니까? 실증주의, 경험주의라고도 하는데 실증주의, 경험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양적 연구죠. 질적 연구의 인식론은 해석주의입니다. 그죠? 해석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과학적 실증주의가 아니라 해석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자, 질적 연구는 이 과학적 조사 논리에서는 균합적 논리 방법이 대부분 사용되는 겁니다. 연역법이 아니라 연역법은 양적 연구, 균합법은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죠. 자, 근거 이론은 이 근거 이론은 질적 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질적 연구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거 이론은 즉 질적 연구는 자료에서 이론으로 가는 거죠. 이론에서 자료로 가는 것은 연역법이고 자료에서 이론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균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균합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이 균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즉 근거 이론
질적 연구인 근거 이론은 균화법이다라는 문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거는. 그죠? 네, 이거는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감지적 욕구, 감촉적 욕구. 그 펠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감촉적 욕구, 체감적 욕구, 인지적 욕구. 그죠? 요거 느낌 욕구라고 했던 거. 자, 이거는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인데요. 자, 여기서 감지적 욕구, 실제 욕구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 서비스의 수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욕구는 표현적 욕구죠. 그죠? 서비스의 수요. 실제 그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신청자 수, 대기자 명단,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표현적 욕구라고 했습니다. 표출적 욕구. 이제 이거도 이 감지적 욕구가 아니라 표현적 욕구 또는 표출적 욕구라고 했어야지 맞습니다. 자, 32번. 초점 집단 인터뷰는 응답자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합니까? 초점 집단 인터뷰, 초점 집단 기법은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자가 자기 의견을 표명하지 않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명하지 않다 보니까 초점 집단 인터뷰는 조사자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죠? 그게 이제 단점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통제한 상태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통제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33번 델파이 기법은 자,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단일한 사례를 대상으로 사례를 대상으로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까지 문장은 지금 단일한 사례를 대상으로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은 단일 사례 연구죠. 얘는 지금 단일 사례 연구를 설명하고 단일 사례 연구. 그러니까 단일한 사례를 대상으로 개입 효과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여기까지는 단일 사례 연구의 문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 일단 델파이 기법이 아니죠, 여기. 그다음에 이제 불명확한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 도구. 이 델파이 기법은 불명확한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 도구로서 유용성이 높습니다. 낮다가 아니라.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단일 사례 연구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틀리기도 했고 이 문장이.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치고 이게 이제 이걸 빼버리고 그냥 델파이 기법은 불명확한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 도구로서 유용성이 낮다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델파이 기법은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도구로서 유용합니다. 낮다가 아니라 그죠? 왜냐면 이제 이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휴대폰이 우리 옛날로 보면 이제 뭐 예를 삐삐 가지고 다닐 때, 그다음에 그 전에는 아예 그냥 공중전화만 있었을 때, 그쯤에 이게 기술 발전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 기술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다라고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기술자들이 만약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행태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뭐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나 뭐 등등등 학자들한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델파이 기법은 미래 예측 도구로서 유용합니다. 낮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떻든 틀렸습니다. 자,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알았죠? 델파이 기법에다 일반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델파이 기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따라서 틀립니다. 자,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눠야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자선 조직 문제가 나오면 결국 그 인보관하고 이제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틀리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형성평가가 나오면 이게 형성평가를 틀리게 내려면 이제 총괄평가를 가지고 틀리게 되겠구나. 그죠? 예, 당연히 짝지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효율성, 효과성 검증이 형성평가일까? 그게 아니죠. 효율성, 효과성 검증은 총괄평가죠. 총괄평가는 둘로 나뉘죠. 효율성, 효과성 평가로. 그죠? 효율성 평가와 효과성 평가. 그러니까 틀렸죠.
자, 그다음 비용 효과 분석. 우리가 비용 편입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은 효율성 평가죠. 효율성. 근데 우리가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만 양화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즉 투입만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거죠. 근데 투입과 즉 투입은 비용이니까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에 들어간 비용 이건 투입이죠. 투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투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과 즉 산출과 성과 모두 화폐 가치로 바꾸는 것은 누구예요? 비용 편입 분석이죠.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만 양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투입만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거죠. 비용 편입 분석이 투입뿐만 아니라 산출과 성과도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비용 편입 분석이라고 했어야지 받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 이제 자, 이제 37번부터 빈칸넣기 보면 런던 시민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빈곤자인 걸 밝혀내고 그다음에 빈곤의 원인의 15%만이 개인적인 원인이다. 나머지는 다 사회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걸 밝혀냈던 것은 바로 찰스 부스입니다. 찰스 부스. 찰스 부스의 이러한 빈곤 조사, 그다음에 이제 그 후속 연구를 이제 라운트리가 찰스 부스의 연구가 진짜 맞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요크 씨를 또 연구를 했는데 이와 같은 찰스 부스와 시범 라운트리의 이런 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빈곤의 재발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38번 왜라는 원인을 파악한다. 왜라고 하는 건 원인을 얘기해야죠. 인과관계를 얘기해요. 인과관계는 설명적 조사죠. 설명적 조사. 자, 동일 대상이라고 했어요. 지금 동일 대상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추적 조사인데요.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계속 반복 조사한다는 얘기인데 동일 대상을 반복 조사하는 것은 누굽니까? 동일 대상 반복 측정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걔가 바로 패널입니다. 패널 조사. 그죠? 그 다음에 지금 40번. 자, 우리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 이렇게 쭉 적으면서 설명했던 거. 특히 이제 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제 이 강의 자체는 지금 공무원 시험 사실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조사론이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도 나오고 뭐 3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한 문제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론 전체에서 그냥 한 문제만 딸랑 나오니까 그러니까 깊게 나오지 않아요. 간혹 깊게 나오는 문제들이 간혹 한 번씩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깊게 나오지 않는데 깊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려워요. 왜? 딸랑 한 문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올지.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그 나왔던 지문에 집중해야 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40번 문제와 같은 경우도 이게 과거에 이미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최근에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뭐 공무원 시험이든 1급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나왔던 부분에서 다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맨 처음에 문제 제기죠.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문제 설정, 문제 제기입니다. 첫 번째가 문제 설정 단계 또는 이거는 이제 문제 제기, 연구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조사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그걸 처리해서 자료를 처리하는 거니까 코딩하는 거예요, 코딩. 여기 이제 컴퓨터에다가 입력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통계 프로그램에서 이제 분석하고 해석해서 보고서까지 작성해야지 끝나죠. 그래서 연구 보고서 작성이 끝입니다. 연구 보고서 작성까지 해야지 끝나는 거죠. 자, 41번. 어떤 현상의 원인이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단순화시키는 거. 자, 이게 그 어떤 현상의 원인이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단순화하는 걸 축소주의라고 하는데 이 축소주의가 바로 환원주의죠. 환원주의적 오류입니다. 환원주의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이 환원주의적 오류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환원주의적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심리적인 변수가 가장 이
중요한 변수로 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의 원인이나 개념을 설명할 때 그 심리적인 변수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있고, 그래서 종교에서는 종교적인 변수, 또는 이제 뭐 그 경제학에서는 경제적인 변수가 그 변수를 더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이렇게 환원주의적 오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2번. 42번. 자, 다수의 항목으로 인간의 태도 속성을 측정하여 응답한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는 거. 이걸 총합 평정 척도라고도 하는데 리커트 척도죠. 이 리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서열 척도. 자, 그다음에 43번. 자, 43번. 잠깐만요. 43번. 네. 43번인데 사회복지 조사에서 조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했던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는 거. 타당도죠. 타당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타당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44번. 측정되는 개념이 관련된 다른 개념이나 가정, 이론적 틀 속에서 가장 이게 이제 얼마나 경험적으로 연관되는가. 구성체 타당도입니다. 구성 타당도. 자, 그다음 45번. 일정한 방향으로 편향되거나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체계적으로인데, 이런 것 나타남 없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걸 무작위 오류라고 하죠. 비체계적 오류입니다. 비체계적 오류. 자, 그다음에 46번. 모집단에서 다수의 하위 집단을 먼저 추출했대요. 자, 여기 보면 모집단에서 다수의 하위 집단을 먼저 무작위 추출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표본 추출 방법에서요. 집단 자체를 표집 단위로 해서 거기 나누어진 집단에서 몇 개의 집단만 뽑아내는 것은 확률 표집이 이제 4가지가 있잖아요. 단순 무작위 표집, 그다음에 체계적 표집, 그다음에 층화 표집, 그다음에 집락 표집. 그죠?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넷 중에서 나누어진 집단 자체를 표집 단위로 해서 몇 개의 집단만 뽑는 것은 집락 표집밖에 없어요. 그죠? 집락 표집. 집락 표집 법입니다. 자, 네. 대상자의 행동을 현장에서 직접 포착하는 것은 관찰이죠. 관찰법. 관찰법입니다. 자, 서술진 인과관계가 그 연구 조건을 넘어서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는 외적 타당도를 얘기합니다. 외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자, 독립변수의 조작은 가능하지만 대상을 무작위할 수 없어요. 자, 무작위할 수 없는데 독립적인 관찰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설계. 자, 무작위 혈당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순수 실험 설계는 아니죠. 그죠? 자, 독립적 관찰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계열 설계를 보면 단순 시계열 설계든 복수 시계열 설계든 프로그램 개입 전에 여러 번 측정하죠. 그다음 이제 개입하고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번 측정하죠. 이제 보면 이제 무작위는 할 수 없고요. 무작위는 하지 않고 독립적인 관찰을 여러 번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유사 실험 설계입니다. 유사 실험 설계. 자, 이렇게 시계열 디자인, 그 다음에 비동일 통제입단 설계. 그죠? 이게 디자인 이제 설계니까. 시계열 설계, 그 다음에 비동일 통제입단 설계. 이거 뭐예요? 유사 실험 설계죠? 유사 실험 설계. 실험 설계에는 이라고 해야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번. 단일 사례 조사에서, 자, 단일 사례 조사에서, 표적 행동 개입에 따라 변화가 기대되는 대상으로. 자, 이 표적 행동. 단일 사례 조사에서 표적 행동은 독립 변수입니까? 종속 변수입니까? 종속 변수입니다. 그죠? 종속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인 독립 변수고. 그죠? 표적 행동은 종속 변수죠. 욕설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욕설이 이제 표적 행동인데 그 표적 행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욕설의 빈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독립 변수,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있는 욕설, 이게 이제 표적 행동이 바로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2번. 자, 무슨 욕구는 전문가가 규정해 놓은 바람직한 욕구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이로 규정되는 욕구이다. 뭐예요? 규범적 욕구죠. 그죠? 규범적 욕구.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법은 지역사회 포럼이에요. 지역사회 포럼.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걸 사회지표 분석은 해가지고 틀리게끔 나왔거든요. 사회지표 분석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방법이다. 이거 틀리게끔 나왔어요. 사회지표 분석이 아니라 지역사회 포럼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존속 여부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방식. 이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시작할지. 그렇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앞으로 안 해버릴지. 이걸 결정하는 것은 총괄평가입니다. 형성평가가 아니라.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을 끝내놓고 하는 거죠. 자, 하고 끝나고 나서 하는 거죠.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55번. 프로그램 평가를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평가를 말한다. 평가에 대한 평가. 메타평가죠. 메타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조사론만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일사과고 지금 그 스터디에서 문제 풀이는 지난번에 맨 처음에 100문제 가까이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진행했고 두 번째도 거의 한 90문제 가까이 80 몇 문제 가까이 했는데 이번 시간은 조사론에서 나온 게 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녹화는 중지하겠습니다.